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중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시도하죠. 그 일환으로 북한의 투자를 유도해요.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죠. 근데 투자할 때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와도 경제 협력을 해볼 수 있고 적국과도 할 수가 있죠. 근데 몰수당할 위험이 있죠.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상주하는 인원이 생길 수가 있고 인질로 잡힐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의 조건이 만족된 상태에서 투자를 장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뭔가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죠. 또 뭔가요? 재산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개혁 개방할 때 그 정도의 법은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고 민간 기업 활동을 몰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가요? 투자가 불가능하다.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투자를 하겠다. 그거는 이제 생명과 재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적국에게 맡긴 거죠. 그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반국가적인 행위인 거죠. 또 적국과 또 거래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가요? 좀 평화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발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투자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도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계속 도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해 개전도 있었고. 그러면 투자를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두 가지 조건인 거죠. 민간 기업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도발을 멈춰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일을 벌였다. 김대중이. 그것은 적국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긴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인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든 유도하려고 했으면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뭐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한 관광객 보낼 수 있죠. 문제가 생기면 안 보내면 그만이니까. 그것도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근데 투자를 하게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뭐 호텔을 짓게 한다거나. 그런 건 또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상주 인원도 있게 되고. 개성공단도, 개성공단은 항상 상주 인원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머무르면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니까. 민간 기업 활동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사유재산도 보장하지 않고. 그렇다 해서 정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그래요. 뭐 한 비무장 지대가 있었잖아요, 한국에는. 지금도 있지만. 그 둘 다 관리가 가능한 곳에서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는 예정이 되어 있었다. 도발은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핵개발 실험도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개성공단 하기 전에도 뭐 파탄날 걸 이미 알면서 그냥 진행한 거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국에 맡긴 거죠.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노벨상을 수상한 일이 있었죠. 김대중이. 한번 봐야 되겠죠. 2000년 12월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수상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한국과 동아시아 민주주의 인권 정진에 기여. 민주주의와 인권 정진에 기여했다. 햇볕 정신을 통해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 정진. 6.15 공동선언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
그 국제적으로 어떤 남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국제 평화에 이바지했다. 그거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알겠죠, 뭐. 김대중이 노벨상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들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이죠. 공산주의나 포퓰리즘 모두 그 뿌리는 유럽에 있으니 이와 같은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군사정부가 하려고 한 일이 뭔가요? 근대국가 수립이잖아요. 거기에 맞서 싸웠잖아요.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러면 근대국가 수립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수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으니 노벨상을 수상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권 증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실질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된다 했죠. 예전에 다 설명했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종살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인권이 굉장히 크게 신장이 되죠.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하면. 산업화를 하기 전에는 인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신분제도를 폐지했지만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절대 빈곤에 시달리면서 그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인권에 정말 큰 인권 신장을 일어나게 했는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의미 있는 경우가 있다.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권위주의 정치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투쟁을 통해 몰아내는 것이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 이롭다. 그러한 자가 집권하고 있는 이상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하며 인권이 유린되어야 한다. 이게 잘 보라는 거예요. 민주정치가 의미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활동이 근대국가 수립과 결합이 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산당의 노예가 되어 있죠. 거기서 민주주의를 하자. 민주주의를 해서 근대국가 수립을 하자.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주의 국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많잖아요. 저기 베네수엘라. 그래서 우리 근대국가 수립하자. 저 차베스가 말이야. 그 권력을 장악해서 야당을 그냥 거의 뭐 정치 활동도 못하게 하고 부정선거해. 우리 민주주의 해야 돼.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대국가 수립을 하고 잘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근대국가 수립 그 잘못된 거야. 민주주의 해야 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과 민주주의가 결합되면 그거는 뭔가요? 오히려 결국 어떻게 되나요?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게 되고 고통과 가난 속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김대중은 전형적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은 어떻게 생각한 건가요? 이 사람들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기 때문에 근대국가 수립 반발하면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김대중이 좋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은 절대 빈곤에서 국민들을 탈출시키며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구제한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설명했죠. 수천만 명이 빈민이 되잖아요. 그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다 일자리를 제공했잖아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구제하는 한 일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대량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으로 신분제도를 폐지한다. 그렇죠. 신분제도가 예를 들어서 신분제도 폐지한다. 근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종이 있어요. 신분제도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잘 사는 나라가 또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린다. 그럼 사실상 신분제도가 또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분제도를 폐지하면 폐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산업화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는 게 뭔가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1950년 무련 폐지됐죠.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신분제도 속에서 신분이 낮은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재산 침해는 끔찍한 일이다.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얼마나 끔찍했는지. 동학을 안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 불러다 패면서 돈 내놔라 하고 관리들이.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장기 집권이 필수적이다. 뭐 민주정치를 하면서도 장기 집권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장기 집권이 필요하죠. 아니 산업활동한 근대국가 수립이 뭐 4년 10년 만에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일 수교를 하고 이제 산업화를 진행하는데 계획을 잡아놨죠. 포항제철소 뭐 설립. 그때 만약에 박정희가 물러나 버렸으면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는데 다 취소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김대중은 근대국가 수립을 반대하며 민주정치를 실현하려 했다. 반발하면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뭔가요? 지역주의 정치를 최초로 주장하며 한국의 지역주의 정치를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다. 호남 경부고속도로를 핑계로 엉터리 주장을 가지고서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면 안 된다고. 뭐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서울이 그 부산의 그 발전을 다 흡수해갔지 대부분을. 부산이 서울의 발전을 흡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살펴봤죠.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본사가 다 부산에 있었죠. 그래요. 그거 하면서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경상도가 발전한다면서 경상도 정권 타도 이러면서 막 지역주의를 1967년부터 부추겼다는 거예요, 김대중이. 죄가 큰 거죠. 김대중이 군사정부의 장기 집권에 맞서 투쟁했다고 하지만 근대국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었으니 국가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었다. 그렇죠. 철저하게 반대한 이였죠. 김일성도 마찬가지였죠. 즉 김대중의 민주주의 활동은 국민들에게 해로운 일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뭐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집권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70년이든 80년이든 다 취소된 거죠. 뭐 오늘날의 한국은 없는 거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였는데 대표적인. 그러면 당시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들은 김대중의 민주주의 활동을 왜 높게 평가했을까? 간단히 말하면 그들 역시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근대국가 수립을 제약시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근대국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로움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근대국가 수립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발 세력 인사들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게 유행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포퓰리즘이가. 그러하기에 근대국가 수립 과정에서 그렇죠. 만일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들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였다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구제한 존두환과 노태우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것이다. 그렇죠. 거의 기적적인 일이죠.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인권도 크게 신장되고 도시 빈민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거나 국가를 떠나야 될 사람이 수천만 명에 이르는데 그 사람들을 다 구제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맞냐는 거예요. 잘 모르는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들 자체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였다는 거예요. 실상 한국의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고 학생들에게 선거와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같은 민주주의를 가르친 이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었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아니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 도입한 거는 그래 하지죠.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도입한 거는 또 이제 한국을 세운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승만 세력과 뭐 한민당 세력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한번 민주정치 해보자. 다시 조선 왕실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민주정치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민주정치가 근대국가 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주정치가 근대국가 수립에 잘 적응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며 전면적 시행을 연기하였을 따릅니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들이 한번 우리 민주정치 하자. 미국식으로 하자. 이승만 같은 경우는. 한민당은 의원 내각제 하자. 유럽식으로. 일본처럼. 유럽이나 일본처럼. 민주정치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도입했다는 거예요. 당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누군가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였죠. 그 사람들은 민주정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민주정치가 잘 안 된다. 그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민주정치를 도입했고 어떤 식으로든 민주정치를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현실과 안 맞아서 그렇지. 좀 연기한 거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원래부터 민주정치를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민주정치란 거는 그냥 그 공산주의를 민주정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거라는 거예요. 현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정치하고. 달리 얘기하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민주주의자로 자신을 가장할 수는 있어도 민주정치를 실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렇죠. 1947년에서 1948년 유엔이 한국의 분단을 막기 위해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공고했지만 공고를 거부하고 폭동과 전쟁으로 집권하려 했던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이었다. 아니 계속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그냥 우리 뭐 결론이 안 나니까 총선거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결판 내자. 공산주의 할지 근대국가 수립할지. 그걸 반대한 세력이 누구였나요? 공산주의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현시대 한국 역사를 알 줄 아는 이들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막 다수였다 막 이러면서 이상한 뭐 통계자료 갖고 여론조사 가지고 이러는데 대부분 여론조사도 안 그랬고 1946년 10월 보면 한국인들 한 80% 이상이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하자니까 질게 뻔하니까 선거 안 하려고 한 거죠. 민주정치를 거부한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뭐 폭동을 일으켜서 한번 집권하려 하고 또 내전을 일으켜서 집권하려 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장악하려고 하죠. 민주정치하고 맞지 않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민주정치라 해서 다 똑같은 민주정치였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정치라는 건 뭔가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거.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뽑고 그걸 도입하는 거죠. 전부 뽑지는 않죠. 공직자들은. 선거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권력을 분산시켜서 견제하게 하려고 하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을 민주주의자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은 그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군사정부는 산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인권을 신장시켰다. 사실이죠. 그와 같은 일을 김대중은 저지하려 하였으니 무지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였더라도 반인권 활동을 한 것이다. 군대국가 수립을 하면 과거에 비해서 인권이 크게 신장되나 신장되지 않나요? 크게 신장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 설명했죠. 군사정부하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권이 크게 신장되며 만족하고 살았다. 대부분 사람들은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근대국가 수립을 제약시하는 사람들은 시위 폭동 등을 일으켰는데 그에 대한 처벌은 있었지만 특별히 인권 유린이라고 할 만한 일은 없었다. 특별히 없었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든 저지하려 하였으니 그 처벌은 정당한 일이었다. 뭐 처벌해야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수백만, 수천만 명을 구제했고 그로 인해서. 근데 그것을 저지하려 하니까 어떻게 뭐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시위, 폭동 막 일으키고 이러니까 무지로 인했다 하더라도 뭐 죄인 거죠. 그 혁명 도중에 처벌은 매우 무거울 수 있지만 악질들 외에는 어지간하면 다 방면하였으니 죄에 대한 벌 이외에 인권을 유린했다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 방면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주로 했는데 악질들만 처벌했지. 어지간하면 다 방면했죠. 좀 혼 좀 내고. 남북 정상회담은 햇볕 정책이 국제평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또 이제 또 한 가지 사유가 있죠.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국제평화에 기여했다. 그거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들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국제정치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당시에 김대중이 핵개발을 완전히 제거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었다면 국제평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이 맞다. 근데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하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각종 지원을 하여 북한의 핵개발에 큰 기여를 하였다. 김대중은 북한은 핵개발을 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며 국제적 사기극을 벌인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를 속였죠. 한국인들을 속이고. 개발한 적이 있는 것이 그 권위 있는 국제기관에 의해서 밝혀졌고 또 북한도 우리 핵개발하고 있다 이랬는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기극을 벌인 거죠. 그러면서 핵개발을 지원한 셈이 된 거죠. 그럼 국제평화에 했냐는 거예요. 그 바람에 국제평화는 크게 손상되었으니 당시 노벨평화상 심사위원들 역시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북한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불안해졌잖아요. 노벨평화상 심사위원들이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이지. 또한 김대중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국의 담보로 맡긴 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했죠. 그래요. 김대중의 노벨평화상은 산업화와 근대국가 수립의 성과를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며 국제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손상시킨 결과를 낳았다. 사실인 거죠 뭐. 나아가 한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을 타락시키는 데 항목하였다. 근대국가 수립 반발을 하면서 민주정치를 실현하겠다. 그거는 그래요. 그 차베스를 보라는 거예요. 그, 그 공동체를 거의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 민주정치를 하냐?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전두환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전 세계인들은 근대국가 수립의 효과와 방법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그렇죠. 연구를 하겠죠. 이 사람이 왜 받았을까?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 힘썼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였을 것이며 그들의 인권 역시 크게 신장되었을 것이다. 그거 당연하죠. 전두환은 올림픽을 유치하여 한국의 기적과 같은 산업화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공산주의 국가들을 붕괴시키며 공산당으로부터 억압받는 수억 명의 사람을 구제하는데 현격한 기여를 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백만 수천만 명 또 수억 명을 구제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한테 노벨상을 주는 게 맞죠.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2000년 6월 9일과 10일 김대중의 지원하에 현대그룹과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합의하였다.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 무렵에 현대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북한 정부 계좌로 현금 4억 5천만 달러를 비밀리에 송금하였다. 그 비밀리에 송금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산업설비, 차량, 통신장비 등 약 5천만 달러 상당의 현물도 비밀리에 제공되었다. 군사 장비로 이용될 수 있는 현물을 적국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은 당시에도 불법이었다. 그래요. 북한이 식량을 겪었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뭐 식량 비료를 지원했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뭐 그렇게만 했다. 그럼 뭐 특별히 이제 현 시대에서 뭐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죠. 그게 어떻게 선동에 의해서건 간에 뭐 잘못된 판단이었건 간에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했는데 대부분이 그랬던 뭐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했으니까. 근데 이상한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 수상 직전이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현금을 보내고 또 군사 장비로 이용될 수 있는 물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둘 다 불법이지만. 전략물자 수입 통제,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렇죠. 수출할 수 있는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에 수입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나요? 없을까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허가해요? 전략물자를 수출하는데. 그러면 산업설비, 차량, 통신 장비가 전략물자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전략물자,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그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이중용도는. 통신 장비 들어가죠. 통신 장비 제공했죠. 김대중이. 첨단 산업설비 제공했죠. 뭐 차량도 이용될 수 있는 거죠. 군용 차량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까. 적국에 전략물자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몰래.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못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단순히 인도적 지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군사물자를 보내고 천문학적인 현금을 송금하고 이 문제가 컸던 거죠. 현물을 비밀리에 보낸 것으로 보아 군사 장비로 이용될 수 있는 현물을 북한에 보낸 것이다. 그래요. 군사 장비로 이용될 수 있는 현물을 북한에 보냈죠. 뭐. 현물을 비밀리에 북한에 보냈다. 김대중은.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사실인데. 당시 분위기상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는 물자는 굳이 비밀리에 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북한에 송금된 4억 5천만 달러 현금은 민간 기업 자금과 정부 지원금이 결합된 형태였다. 기업들로부터 수금했던 모양이죠. 자세한 내막이 안 나와 있어요. 수사를 안 했어요, 특검이. 노무현 정부 때 특검이 수사를 했죠. 정확한 내막을 밝혀야 되는데 밝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단 기업들로부터 어느 정도 수금했는지 세금이 얼마나 동원되었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 당시 대북 송금을 수사한 특검은 도무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특검이었다. 뭐 기업을 처벌하기는 어렵겠죠. 정신을 처벌해야 되는 건데 그래요. 그 당시에 뭐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업 2000년 6월 당시 원달러 환율은 1100원에서 1150원 수준이었다. 따라서 현금 4억 5천만 달러는 4,950억 원, 5,175억 원에 해당합니다. 아주 큰 돈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25년 전에 5천억이면 지금 얼마가 될까요? 1조가 넘겠죠, 당연히. 2000년 당시 짜장면 가격은 약 2,500원이었고 2025년 현재 평균 가격은 지역별로 한 7,000원 수준이다.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2.8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당시 금액은 그래요.
1조 4천억 정도 된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1조 4천억 가까이 되죠. 큰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김대중이 군사 물자를 북한에 제공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잖아요. 간첩 활동이잖아요. 김대중 행위는 명백한 간첩 활동으로 체포해서 수사했어야 했다. 수사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다는 거예요. 반국가 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해 자금, 물자, 편의 제공을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금, 물자를 제공했잖아요. 자금도 지원하고 단순한 물자도 아니고 군사 물자를, 전략 물자를 제공했잖아요. 그 체포했어야 되는 거죠. 인도적 지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식량난이 일어났으니까 같은 종족이니까 불쌍하다, 지원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식량 비료는 당연히 충분히 제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금과 군사 물자를 보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2006년 2월 김대중의 간첩 행위를 통치행위로 결론 지으며 김대중을 처벌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결과 한국에서는 다른 국가와 달리 적국을 위한 간첩 활동은 허용되는 국가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다. 아니 김대중도 처벌 안 했는데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처벌 안 했는데 왜 뭐 간첩 활동 해도 뭐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국민들은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겠구나.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신분제 사회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겐 허용되고 누구에겐 허용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반국가적 발언과 간첩 활동과 같은 반국가적 행위는 민주당계 정당의 전통이 되었다. 김대중이 이런 뒤로부터 이런 간첩 활동은 뭐 통과 의례처럼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도 어떻게 하나요? USB를 대놓고 넘기잖아요. 간첩 활동이잖아요. 정보를 넘기는 행위는. 근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김대중이 그런 전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겁게 처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당시 간첩 활동을 한 이들이 모두 처벌을 면한 것은 아니다.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대북 송금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박지원은 처벌받았죠. 실무를 담당했죠. 박지원은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현대그룹과 북한은 간 자금 제공을 조율하고 정부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한 인물이었다. 실무자죠 뭐. 김대중 시킨 대로 했겠죠. 당시 송금한 금액 중 4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자금 세탁을 통해 돌려받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그래요. 그런 주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특검은 환류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정확한 규모와 성격을 밝히지 않았다. 그냥 특검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면죄부를 줬죠. 그냥 박지원 한 명 체포했죠. 박지원 뭐 억울한 거죠 뭐. 그래요. 대북 송금 70일 수사 마친 송도한 특검 인터뷰에서 특검은 송금액 일부가 현대기획사 사업비로 환류된 정황은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무도 수사 안 했다는 거예요. 밝혔는데 숨긴 건지. 수사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았다. 혼자 그냥 가볍게 박지원이 처벌받는 걸로 끝난 거죠. 그의 범죄는 대북 송금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산업은행 불법 대출 개입, 기업들로부터 불법 금품 수수 등이었다.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 재정경제부 장관 이건식도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실상 김대중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김대중 하수인 역할을 한 박지원만 처벌한 것은 일종의 개그이다. 박지원은 처벌 안 하고 그 지시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그냥 실무 담당한 사람만 처벌한 건 아주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던 거죠. 다 처벌하지 말든가. 김대중 행위가 합법이라면 박지원 행위도 합법이지 않겠는가.
당연하죠. 뭐 시킨 대로 한 건데. 웃기는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 뒤로. 당시 송금 역할을 하던 현대그룹 회장 정몽훈도 수사 대상이었다. 수사와 재판을 받던 정몽훈은 2003년 8월 현대그룹 사옥에서 2시 내 자살했다. 사망했다. 자살로 알려져 있죠. 정몽훈의 사망은 자살로 처리되었다. 유서 존재, 집무실 내부 정황, 혼자 들어가 문을 잠근 사실, 타살 흔적 부재, 부검 결과 외상 외에는 직접적인 타살은 증거 없음 등이 자살의 근거가 되었다. 정몽훈도 뭐 자살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뭐 다 뭐 대부분 풀려나는데 굳이 뭐 자살까지 할 일이 아니었는데 자살을 한 거죠. 뭐 그래요. 김대중이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대중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실상 이 일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검은 체포하여 철저히 수사했어야 했다. 그렇잖아요. 간첩의 가능성도 큰데. 하지만 특검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하여 김대중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대중이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을 벌였지? 뭐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죠. 특검은 김대중을 수사하지도 않았으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아니 수사도 안 했으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수사를 정확하게 해보고 한 것도 아니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거예요. 수사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북한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다. 또 그래요. 군사 물자도 보낸 거죠.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역사상 그 어느 국가의 정치 지도자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간첩 활동의 위험을 무릅쓰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냐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중에서 적국에게 막 천문학적인 자금을 보내고 어떻게든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군사 물자 보내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적국에 송금했다면 김대중은 미친 사람이다. 송금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긴 하였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 미친 사람이잖아요.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로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북한에 약점이 잡혀서 그러한 일을 벌였을 수도 있다. 이게 가능성이 크겠죠. 김대중은 젊은 시절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공산당에 가입하고 여러 가지 일을 벌였죠. 보도연맹에 가입도 해서 전향도 했다고 알려지죠. 이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 북한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한 행적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북한이 지불해야 한다.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북한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증거가 없으니 현 시대에서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 이것으로는 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북한이 지원을 받으면서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북한 정부는 유력한 야당 정치인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공개된 소련 문서 중에는 1968년 9월 김일성과 소련 내각 부의장 드미트리 폴란스키의 대화 기록이 있다. 김일성은 북한 노동당 정치국이 회의를 열어 진보당 설립을 지원하고 조봉암이 설립한 정당이죠. 조봉암은 공산주의자였죠 한때. 조봉암 후보에게 자금과 조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 지원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조봉암한테 공식 문서에 다 밝혀진 거라는 거예요. 조봉암은 이승만 정부 때 유력한 정치인이었죠.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김대중 역시 조봉암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였던 이력이 있으니 접촉하여 지원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원을 받았으니까 약점이 잡혔죠.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적들이 있으면 사실상. 근데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모르죠. 또 훗날 문서가 밝혀질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북한이 유력 정치인들에서 접근하면서 조건이 맞으면 지원한 것은 사실이다.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능성은 김대중은 원래부터 간첩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원래부터 간첩이었으니 간첩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왜 간첩 활동을 했지? 아, 원래부터 간첩이었으면 간첩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역시 김대중의 젊은 시절 공산주의 활동과 연관이 있다. 하지만 김대중과 북한 공산당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길이 없다. 과연 관계가 단절됐는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근데 뭐 미래에는 혹시 뭐 공식적인 문서가 밝혀지면서 공개되면서 밝혀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미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좀 두 번째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걸 써니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